제가 지금 사회생활 36년째 하는데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얘기하는 건 지금 저는 처음 봐요.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변화하고 있고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애자일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리더들이 흥행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겟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을 네.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죠. 그게 조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주제가 네.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조직 문화 하면 조직 문화. 야, 우리 좀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오늘 그 조직 문화의 대가를 한 분 모셔서 이분이 원래 이쪽 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재는 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겁니다. 이분 딱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광고계의 거장이었고 그러니까. 문화적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으로 유명했는데 이분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네. 한마디 해주시러 오셨는데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여기 우리 PD들이 쓴 질문지를 보니까 네. 이런 거 있습니다. 3프로TV가 예전에 아주 작은 기업일 때는 분위기 좋았는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130명 넘는 조직이 되니까 의사결정과 업무 속도도 느려지고 소통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지금 나한테 지금 그걸 아니, 저한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PD들이 이진우 부사장님 PD들이 네, 그래서 뭐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고요. 뭐 김프로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TBWA 코리아의 조직 문화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박웅현 소장님. 이분은 제일기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셨고 최고의 광고회사죠. 예, 예전에 우리는 그 책은 도끼다 라는 그렇죠. 책으로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바로 그분입니다. 칸 국제광고제 예. 심사위원도 하셨고요. 네. 바로 소개하죠. 박웅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는 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험불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조직 문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예. 이게 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루하루를 조직 안에서 살잖아요. 모임 안에서. 그럼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분위기라는 말과도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 문화 관심을 갖게 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그냥 사는 게 조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셀장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4명. 그 다음에 팀장일 때는 예를 들어서 8명, 클 때는 12명. 그러다가 그룹장이 됐을 때는 20명, 본부장이 됐을 때는 70명, 그리고 이제 CEO는 아니지만 전체 2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후배들과 같이 일하는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해온 게 있어요. 그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자.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자. 네. 이 생활을 오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심원인 거죠. 네. 동심원에서 쭉 퍼져나온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15년에 기업 컨설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는 B2B2C예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그 광고주의 의견을 듣고 그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네, 메시지를 내보내는 건데 광고주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 의견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생각을 증류를 잘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서 30초 안에 딱 정리할 내용들을 증류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B2B2C를 잘라낸 거죠. 그냥 B2B만 가자. 그러니까 그걸로 광고를 하든 말든은 그분들이 판단하시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잡아준다거나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까지만 하자가 컨설팅이에요. 예. 네. 그 일을 2015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조직 문화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컨설팅의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아이덴티티가 잡혔어요. 3프로TV의 아이덴티티가 잡혔어. 네. 그럼 그걸 130명한테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잡은 메시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광고라면 잡은 메시지를 안으로 내보내는 게 조직 문화 얘기가 되는 거였었죠.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다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되네. 조직 구성원이 고객이라고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예. 고객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가깝게 있고요. 그 조직의 철학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고 예. 공감해줘야 되고 자발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특히 이 SNS 시대에. 그러니까 1차 고객이 구성원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어떻게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조직원부터 설득이 되어야. 그렇죠.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이게 SNS의 힘인데요. 이게 SNS가 모든 그 구성원들한테 미디어를 준 거거든요. 트위터가 되었건 그러네요. 다들 1인 미디어가 됐죠. 네, 퍼스널 미디어가 된 거잖아요. 매스한 미디어가 예. 힘을 빠지고 퍼스널한 미디어가 돼서 한 사람이 괜찮은 글을 올리거나 좋은 사진을 올리면 리트윗이 되거나 리그램이 되면서 이게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한 조직원이 구성원이 광고는 멋지게 하고 사람들이 그 회사 멋있다고 하는데 네. 내 생활은 지옥 속에 있어 라는 글을 만약에 올렸다. 그 글이 공감이 됐다. 리그램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례를 제가 하나 압니다. 어떤 회사인지 말은 안 하겠는데 네, 있을 거예요. 아주 뭐 유명한 회사예요. 그분이 트위터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아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유롭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뭐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할 것 같은데 있는데 저는 그 댓글들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댓글들에 직원의 댓글은 없어요. 아이고 사장님 회사에서도 저러시더니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해요? 크크크 있을만 하고 아니면 또 회사에서 엄격하다면 아유 회사에서는 과는 달리 분위기 다르시네요.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댓글도 있을만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그 사람이라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연출된 거구나. 그 연출된 게 아니라면 그 회사 분위기도 비슷하다면 누구 하나라도 댓글을 달죠. 여기서 인사드리네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온 누구입니다라든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이 너무 굳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무섭거나 네. 소통하기 힘들거나 네. 괜히 말 까딱 잘못했다가 내가 그렇죠. 인사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김 과장이 얘기했겠지. 네. 함부로 회장님 거기 댓글 달지 마라. 우리 왜 이게 대한민국의 군대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왜 군대에서 너무 앞서지 마라, 네. 중간만 가라, 뭐 튀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드러울 연자를 써요. 연성화 시켜야 된다. 연성화. 소프트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답답해요. 동맥 경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말 안 통하고 상명이 하달만 될 뿐이지 진짜 실질적인 소통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시대라면 이런 게 맞아요. 일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목표점을 잡아서 우리가 거북선을 만든 사람들인데 이걸 왜 못 만들어? 하면 되는 거잖아. 포항에다 제초소 하나 만들면 되잖아. 언제까지 뭘 해내? 이런 걸 할 때는 좋은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시대의 정신, 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자일이 생각이 들거든요. AGIL이 제가 발음이 이상한가요? 뭐 어자일이라고도 하고 에자일이라고도 하고 민첩함, 기민함. 이거는 조직력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그 개별성, 각자의 창의성, 그리고 다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이 소통이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죠. 동맥 경화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동맥 경화가 너무 심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맥킨지가 2016에 그리고 2018에 또 한 번 리포트를 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진단해달라 몇 개월 동안 3만 몇천 명 인터뷰를 하면서 해서 4가지를 꼽아냈는데 4가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였어요? 비전 설정하려라 철학을 이게 아니라 불필요한 보고 없애라. 회의를 위한 회의하지 마라. 그리고 보고를 위한 보고하지 마라. 회의 생산성 높여라. 야근시키지 마라. 양성평등을 좀 가져가라. 이 4가지 다 문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맥킨지가 진단했을 때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저는 광고회사다 보니까 깊이는 모르지만 여러 기업을 만나요.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 다 만났고
외국 기업들 구글, 벤츠, 애플 저희 광고 주고 많이 만나요. 만나면서 보다 보니까 기업들이 비교가 되거든요. 예. 근데 외국 기업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표정과 한국 기업, 특히 이제 그 뭐 조직력이 세다는 기업 같은 데 예. 들어갔을 때 구성원들의 표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대단한 기업들인데 천국을 지어놓고 지옥을 사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멋진 건물에 그리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예. 막상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직돼 있죠. 경직돼 있고요. 강연을 들으러 들어오는데 다들 이렇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같이 들어오고 강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좀 트여 있는 곳들은 조그만 얘기해도 막 웃고요. 까르르 웃고. 네, 까르르 웃고 질문하려면 질문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화난 사람들 같아요. 그냥 동원된 듯한. 12한 줄에 12명씩 20줄 화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너무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조직 문화를 빨리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 들어요. 그 선생님은 강연을 많이 하시죠? 하는 편이죠. 네. 강연을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셨을 때 가장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힘들고 홍도 떨어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야, 그런 좋은 질문이다. 업종이나 조직 뭐 특정한 회사를 말씀하시기는 있습니다. 또 직업인으로 힘드실 테니까 제일 좋은 건 40대 50대 아주머니 모여 있는 게 제일 강의하기 강의 좋습니다. 자기 좋고요. 젊은 네. 사람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네. 좋고요. 제일 힘든 데가 어딘가 하면 네. 임원진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업의 임원진들, 그러니까 상무급 이상을 다 모았을 때 한 몇백 명, 200~300명이 되는 데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이렇게 막 그 뭐 IT나 이런 앞서가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중무장대 산업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령을 잘 듣고 이것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도 표정이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을 흡수해 버리는 흡입하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1시간만 강연을 하고요. 너무 진이 빠졌어요. 근데 그 덱을 제가 처음 쓴 게 아니거든요. 네. 두세 번 다른 데서 다른 해본 데서, 그러겠죠. 네. 다른 데서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 근데 너무 화가 나들 계셔서 아 이번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구나 했는데 컴퓨터를 막 챙기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쭉 뒤로 나오세요. 쭉. 내 인생 최고의 강의였다. 말씀하셨어요. 사적으로.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마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좋다는 반응을 보이면 네가 좋다고 그랬잖아 라고 책임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네가 추진해봐야 되거나 왜 좋다고 그랬어라고 따져 물을 것 같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주식이 진짜 들어요. 문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리더들도 저도 어쩔 수 없는데 무슨 제안을 하면 그래 좋아 그거 당신이 해봐 내지는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니까 예를 들면 저 사무실 저쪽에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한 다음에 네. 리더가 뛰어가야 되는데 야 그럼 물이 새는 거 빨리 막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물이 새도 그냥 이러고 있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리더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서도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감정이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동심원 말씀드렸잖아요. 4명일 때 셀장 이렇게 동심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를 보는 거예요. 4명일 때 나 빼고 3명이 출근해서 나랑 회의하는 걸 정말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아이디어 네가 냈으니까 네가 해봐. 이러면 좋아할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해결 같이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어요. 10년 차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좋아할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으면 그래 알겠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좀 괜찮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아할 것 같아? 천재 아니야 너?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말한 거를 탁탁 키워줘야 되죠. 생각해보면 어떤 선배가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좋은 면을 딱 뽑아내주고 그거를 확 키워줘서 와 천재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동심원을 키워가는 거죠. 진짜 천재 같은 말을 했으면 그런데 아닌데도 그래야 됩니까? 아닌 거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다 알아요. 내가 반응이 없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아닌 거다. 거지. 다만 조금이라도 좋으면 과하게 반응해줘라. 그러니까 야단칠 거는 안 하고요. 칭찬할 건 크게 해버리는 거죠. 칭찬할 건 크게 하고. 통상 거꾸로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해요. 칭찬은 인색하고 야단은 크게 치고. 아니요, 칭찬을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성화가 안 된 게 왜 그러냐면 칭찬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야단은 맞아봤지만 좋은 말을 하면 알았어 라고 넘어가 버리고 이상한 말을 하면 야단을 맞는 거죠. 여기 뒤집혀야 되는 거죠. 이상한 말을 했을 때는 알았어 넘어가 버리고 좋은 얘기하면 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하고 싶겠죠. 그렇지. 그러면 회장님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거기 물 새는 거, 야 그 물선 막았어야지 하면 좋아할까? 그거 어떻게 찾아줬어 그래? 야 그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 같이 가보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감정이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을 때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 동심원을 키워온 거죠. 그래서 70명이 회식을 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제가 맡기 전까지 보통 고깃집 가서 이렇게 쭉 긴 테이블에다가 고기 굽고 소주 잔 폭탄 좀 만들고 그래서 자 내년도를 위하여 마시고 이러고 술 취해서 누구는 뭐 노래 부르고 이러다 오잖아요. 우리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광고 회사예요. 여직원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데이트가 있는데 옷에 고기 냄새 배면서 거기 가서 좋아하지도 않는 소주를 마시면서 저 전무님들 얘기 듣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뭘 해야 좋아할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청담동에 그 달빛술담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술집입니까? 네, 술집. 그러니까 그렇죠. 술집이죠. 막걸리도 팔고. 그 집 사장을 만나서 어떻게 알게 돼서 2층을 통으로 빌리죠. 그 2층을 다 빌려달라. 맨날 5시부터 뭐 10시까지.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좋아하나 물어봤더니 해나 같은 게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해나. 그래서 해나 하는 사람 부르고. 분신인데 지울 수 있는. 한 2주 정도 가는. 그리고 타로 점 보는 사람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타로 점 보는 사람 부르고. 그리고 EDM 하는 사람 음악 좋아한다. EDM 하는 사람도 부르고. 그리고 뭐 저기 이마트 같은 데서 가서 와인이나 데킬라 같은 거 사다 놓고 음악 틀어놓고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20대 후반에 내 타겟이 만약에 20대 후반에 광고회사 다니는 여자다. 그들을 어떻게 오게 만들 것이냐. 흥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회식도 흥행이다. 회사의 모든 활동은 흥행이 돼야 됩니다. 회의도 흥행이 돼야 되고요. 회사의 모든 활동은 흥행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뭐 회식이 되었건 워크숍이 되었건 워크숍을 간다. 근데 워크숍을 가면 또 밤새 내가 힘들고 뭐 새벽까지 무슨 분임토일 또 해야 되고 이러면 가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유기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효율이 안 올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그렇지. 확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5시간 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괜찮은 상태에서 컨디션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2시간 하면 쫙 올라가거든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그 생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올가닉이잖아요. 메카닉이 아니라 올가닉은 내가 하고 싶으면 훅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가도 6시 이후에는 회의 없고 뭐 술 먹고 놀든지 하고 그리고 가는 날짜도 토요일 잡으면 토요일 날부터 입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토요일 말고 목금을 잡아야죠. 목표적 갔다 와서 쉬는 걸로. 네. 그리고 금요일 날 한 3, 4시쯤 끝내줘야 서울로 돌아오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들이 어떻게 해야 좋아할지를 보는 거죠.
회의는 몇 시간 정도로 해야 될지,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면서 30분씩 발표를 시키면 좋아할까? 분임 토의를 하는데 분임 토의를 재밌게 진행할 아이디어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리더들이 흥행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겟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을 네.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죠. 그게 조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어떤가요? 예를 들면 아주 현실적인 경영자들의 고민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것도 서베이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써서 이렇게 하면 워크숍뿐만 아니라 사내 문화도 좋고 뭐 여론도 되게 좋아져서 그 결과적으로 조직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으나 또 리더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은 게 중요한 거냐? 효율, 뭐 그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게끔 하는 업적, 성과 이런 부분을 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더라.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부합이 된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예. 근데 부딪히는 가치가 아닌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효율 올라갑니다. 예. 성과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열리면 똑같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내가 월급 받으려고 나가지 진짜 죽지 못해 나간다는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회사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거나 재미있다거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과 구성원들의 행복도는 비례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정확히 부합한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개가 부딪히진 않아요. 어른으로 대해주면 어른으로 일합니다. 구성원들 다 법적 어른이에요. 알아요. 내가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요. 내가 돈 받기 때문에 여기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을 해야 나도 같이 성장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할지도 몰라. 그러니 윗사람으로서 위험한 걸 걷어내줘야 돼가 미필적 고의로 대하면 안 돼요. 구성원은. 그러지 일단 말고 믿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게 엔드 조건으로 맞으면 명백한 문제가 있었고 엔드 악의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뭐 신상필벌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분위기는 잡지 마라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처음 가는 게 이 위에서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신뢰예요. 난 널 믿어. 너 잘하는 애잖아. 라는 걸 먼저 줘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 어른이잖아. 네가 알아서 할 거잖아. 라고 줘야 된다는 거죠. 제 경험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는 20몇 년 팀장 때부터 20몇 년을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지켜온 원칙이 있어요. 이건 깨진 적이 없어요. 두 가지인데 모든 사생활은 모든 공무에 우선한다. 모든 사생활은 공무에 통상은 우선 반대라고 반대인데. 하잖아요. 저는 모든 사생활은 모든 공무에 우선한다. 모든 술자리는 모든 회의에 우선한다. 이 두 가지. 술자리가 회의에 우선한다. 네. 그거는 저도 뭐 약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가 있는데 술 마시러 가도 된다? 6시에 술 약속이 있으면 회의는 접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좀 사생활이라고 보고. 예. 이 원칙은 제가 후배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했고요. 거의 다 지켜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일이 안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일이 안 돌아간 게 아니라 소장님은 그런 원칙을 세웠고 자 우리 회의 급하게 할 게 있는데 술 마시러 갔으면 오늘 가. 자 회의 시작하자라고 하면 뭐 한 사람 갔는지 몰라도 나머지 여러 사람은 남아 있잖아요. 그게 좀 소장님 분위기 보니까 오늘 좀 중요한 얘기야. 오늘도 술 먹으러 가면 삐지실 것 같아. 그래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 프로님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급하게 회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일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고 있는 거. 아주 급한 상황들이 생기긴 해요. 하지만 일머리가 있다면 그래서 그걸 먼저 했어요, 저는요. 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뻔히 알잖아요. 2주 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그렇지. 언제까지 아이디어가 정리가 언제 녹음이 들어가야 되고 녹음이 언제 들어가려면 편집은 언제까지 돼야 되고 편집이 언제 되려면 아이디어는 언제 끝나야 되려고 그러려면 기획회의가 언제 끝나야 되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을 잡아요 저는. 그리고 그걸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돌출 변수를 만들지 않아요. 물론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이건 진짜 큰일 났다라는 게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거든요. 그때 되면 어른들은 또 알아요. 아 이건 진짜 급한 거구나. 그 전에 이런 일이 없던 팀인데 갑자기 금요일날 4시에 회의를 하자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 급한 일이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업무 스케줄 잘 잡아놓고 이것도 다 조직 관리예요. 업무 스케줄 잘 잡아놓고 4시에 얘기하면 분명히 야근할 것 같은 일을 인지 4시에 얘기하면 6시에 끝날 일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프로죠. 예. 그러면 4시에 해서 야근할 것 같으면 그때 얘기하면 안 되죠. 출근해서 아침 10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물론 경쟁 PT를 하는데 일정 기간이 나왔어요. 언제까지 막아야 된다. 근데 그게 연말이 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칠판에다가 그 달력을 쓰고요. 빨간 날을 다 뺐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빼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뺐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12.5일이 나와요. 네. 이때 맞춰서 아이들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휴일을 퍼먹지 말고 예. 그 대신 매우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 예, 매우 시간이 없고 그리고 밀도는 확 높여야 되는 거죠. 회의 밀도는 높이고 그 사람들의 최대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싶어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데이트도 하고 크리스마스 날 쉬고 일요일 날 아들이랑 잡아놓은 에버랜드도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5일 동안 월화수목금은 진짜 밀도 높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식의 걸 이제 신뢰를 서로 간에 만들어 쌍방 신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 많은 CEO들이 뭐 소장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 저 말씀이 맞지? 라고 하다가도 이제 갈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조직 분위기를 잡아야 돼 아니면 지난번에 박웅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해야 돼 하다가 가끔씩 뭔가 이제 필이 꽂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위대한 기업들은 대체로 CEO가 독불장군이었다. 스티브 잡스, 뭐 마크 저커버그, 그 일론 머스크 그 사실은 친구로서는 두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 회사 다닐 때는 보지만 그 다시 찾아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 몇 번 저도 다녔던 분들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그 사람 소리 질렀던 기억밖에 안 나.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혁신을 하고 그런 기업이 잘 나가고 그런 거 보면 역시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CEO는 욕먹는 게 일인 사람이야.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고민하다가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욕먹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그 영감을 주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직은 잘 굴러가죠? 네. 하필 이 질문이 왜 이렇게 길어야 되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아니 그 평상시답지 않게 이 질문이 너무 깁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사례만 없으면 파요. 그런 조직 중에 뭐 어디 잘 돌아가는 조직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해야 훌륭한 기업 되지.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저는 무책임 같아요. 그 CEO의 무책임 같아요. 나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점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 진짜 존경받는 CEO가 될 것인지 돈 스티브 미라고 했대요. 나중에 괴롭히지 마가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런 CEO가 될 스티브 미.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될 건지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무책임한 거라고 일단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애플 저희가 TBWA가 애플은 지금 그 계속 네. 탄생부터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데 애플 일을 하다 보면 애플 문화는 이렇지 않아요. 애플의 광고. 예, 그 애플의 기업 문화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BWA가 하시는 건 광고고 애플이라는 회사 회사의 그리고 문화는 구글이라는 회사 거기 기업 문화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CEO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 구성원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상명하달되고 회장님 말씀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8단어라는 책에 사진 한 장으로 올렸는데 예. 맨하탄 애플샵 처음 1호 네, 에피소드를 네, 만든 네, 다음에 네. 애플샵 앞에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주머니에 손 넣고 혼자 걸어 나오는 스티브 잡스 사진 아세요? 그러니까 행인 3위예요 거의. 자기가 만든 그 회사인데 예. 조용히 나오는데도 뭐 수행원도 없고 주머니에 손 넣고 나오는데 진짜 행인 3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돈 스티브 미만 보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것만 따라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 저런 면도 있다. 네. 생각해 좋은 보면 면을 뽑아내고 나쁜 면을 놔야 그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좋은 면은 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고 나쁜 면은 내가 하는 평소 행동이니까 소리 지르는 건 나 잘하는 건데 뭐 저가보고도 소리 지른다며? 그럼 괜찮은 거네. 이게 무책임한 것. 그런 것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채택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외면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선택적 셀렉티브 익스포저잖아요. 그 사람의 스티브 잡스의 그 훌륭한 그 집요함 같은 것들 그리고 보는 안목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근데 이제 아마 2%의 질문이나 저의 질문이나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런 분위기와 완벽하게 그렇지 않은 분위기는 없는 것 같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황금 분할을 해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생각은 0이 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 그게 무슨 0이야 권위주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그 문화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다 100점이고 빵점은 아닌 아니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그걸 어떻게 콤비네이션 할 거냐. 요게 리더들이 항상 갖게 맞습니다. 되는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데. 맞습니다. 근데 364일을 자유롭게 하다가도 365일째 되는 날 한번 그렇게 폭발을 하면 그 다음 364일은 맞아요. 저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네라고 맞아요. 해서 아예 분위기가 깨져버려서 맞아요.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 선택을 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야단 맞으면 6개월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야 돼요. 어떤 데는 0이 서야 돼요. 규율이 필요하고 그렇죠. 사고 날 수가 있는 작업장 같은 데도 자유롭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업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잣대가 어떻게 황금 비율이 나와야 되는지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론이 어떤 일반론도 상황의 특수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성공 사례는 사례일 뿐이지. 그러니까 김훈 선생이 했던 말인데 항해술의 시작은 선박의 자기 위치 파악이다. 그러니까 내 위치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인더스트리는 어떤 인더스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지금 김프로님 말씀처럼 황금 비율을 우리는 0과 자유로운 영혼에 자유로운 영혼 7, 0, 3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것도 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숫자가 나눠지진 않죠. 그리고 0을 7로 가고 자유로운 영혼을 3으로 가야 되는지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 기업의 그 구성원들도 만나봐야 되고 그 CEO의 성격도 파악해봐야 되고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지금 그들이 느끼는 그 갈등은 무엇인지 이걸 다 들여다본 다음에 그들에 맞는 처방이 다 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예를 들면 트레이딩 룸이에요. 맞아요. 트레이딩 룸에 한 20명 정도 되는 조직을 쭉 리더하는 리더. 그러니까 트레이딩 룸은 즉각적인 교정과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면 회사를 망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뭔가 미스가 났는데 야 우리 미스했으니까 잠깐 모여볼까? 이렇게 하면 이미 상황 끝. 그래서 거기에 솔직히 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룸이나 뭐 한국도 그렇지만 그렇지. 육두문자도 나오고 뭘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조직은 굉장히 생산적인 조직으로서 잘 나가고 고액 연봉을 받고 프로페셔 거기 못 들어가서 난리인 조직을 그리잖아요. 근데 거기가 무슨 뭐
다정함이 있지도 않고 그냥 정글 같은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데도 뭐 굉장히 좋은 직장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조직에 맞는 걸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문화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공부를 해야 돼요. 3프로TV가 사람 수가 늘어서 지금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거짓말장입니다. 3프로TV를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 진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그 난맥상을 느끼고 있는지 기존 멤버들은 어떤 불만이 있는지 그건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병원이랑 똑같아요. 그냥 병원에 갔는데 눈을 봤더니 당신 황달이 있어. 이거 먹어봐.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검사해봐야 된다. 문진하고 청진기 내보고 세밀하게 봐야 되니 엑스레이 찍어보고 피 검사하고 그래서 쭉 보잖아요. 다른 사례 같이 보고 그래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똑같아요. 이 조직도 올가닉이거든요. 이게 오픈 시스템이거든요. 올가닉은 오픈 시스템이잖아요. 인체는 오픈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체의 그 사례가 이 인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으니 저 인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 사람의 상황 속에서 파악을 해내는 거잖아요. 조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3프로TV는 다른 조직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3프로TV가 3프로 플러스 한 5명 있을 때 그 조직 혹은 3프로 플러스 한 20명 있을 때의 조직 3프로 플러스 100명 있을 때 조직을 다르겠죠. 운영하는 룰이나 뭐 프린시플이 다 다를 텐데 그게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정말 스피드하게 확 성장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신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조직 문화를 갖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려를 할 시간 자체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셔야 돼요. 그걸 내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재화할 수가 없어요. 그 비용 발생이 너무 커져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를 그리고 하루하루가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녹화해야 되고 생방송 내보내야 되고 루틴이 잡혀 있어요. 네. 그걸 언제 생각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방송 끝나셨어요. 잠깐만 저 인터뷰 좀 할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인터뷰만 하고 나가서 자기 일을 하면 돼요. 그 인터뷰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래. 그건 진짜 필요해. 예. 그래서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하루 다 맹수처럼 뛰고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라는 건 매일 뛰지 않으면 도태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맨날 뛰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뛰고 있는데 자 기업 문화 좀 얘기하죠. 기업 문화를 나 지금 바빠요. 오늘도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걸 볼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할 수 있는 버드 뷰를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뭐 회사에 어떤 좀 불만이나 뭐 문제가 있나라는 거를 지금 제가 부사장인데 그 당시에도 부사장님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사장님 대답 잘 못하죠. 사장님 저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일르시려고 그러나 그렇죠, 시작해서 못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내부가 물으면 안 되는 안 되죠. 그리고 맞다. 익명성 확보해 줘야 되고요. 예.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익명성 확보해 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 앞에 더 잘 털어놓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30명의 맨 위와 맨 아래와 각 직군별로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1, 2, 3 정도로 가설을 세우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하겠죠. 구성원들 워크숍 아주 기분 좋게 네. 맥주 갖다 놓고 워크숍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매니페스토를 만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강연을 한번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걸 하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조직 문화에 관련돼서는 조직 문화 바꾸려고 그냥 뭐 우리 복지를 향상해 볼까? 체육관 하나 체육시설 좀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만들든 뭐를 하든 있는 것들을 쭉 캠페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캄포잖아요. 캄포 그 초원. 그렇죠. 로마군의 그건 체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지금 시스템을 끝났다고 하지만 조직 문화를 전파를 시키려면 체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돼요.
3프로 TV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5명일 때는 철학이나 비전의 공유가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30명이 됐다? 그럼 철학이나 비전의 공유가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철학이나 비전의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해서 문장을 이렇게 써놓잖아요. 길게. 그건 단어가 떠다니는 바다일 거예요. 마음속에 안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안착이 되는 그 새끈한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문학화 시켜줘야 돼요. 새끈한. 그렇게 해서 130명이 그걸 딱 갖는 순간에 이제 보는 방향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거칠게 지금 제 느낌엔 아마도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3프로 TV를 만약에 한다면 꼭 뭐 저희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냐 하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있겠죠. 네. 하여튼 그 개별성의 확보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보면 그 서양 미국에서 뭐 뜬다고 하면 단어만 동동 떠다니잖아요. 뭐 한때는 시그마 6, 한때는 블루 오션, 레드 오션, 뭐 한때는 뭐 아마존의 무슨 백 하여튼 단어들만 동동 떠다니거든요. 그건 다 참고 사항인 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항해술의 시작은 선박의 자기 위치 파악인데 자기 위치는 파악하지 않고 아마존이 절로 간대 절로 가자. 그럼 그 출발 지점이 아마존은 남동 쪽에서 출발을 했고 나는 남서쪽에서 출발했다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파악은 하질 않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소장님도 지금 그 어떤 이 명칭은 조직문화연구소로 돼 있지만 사실 그 법인 회사의 대표시죠? CEO가 따로 계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최대 주주신가요? 이 회사는 네. 그 외국계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지분 100%가 외국에 있고요. 어쨌든 경영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실 때 박웅현 소장님이 계시고 또 조직 내부에 있을 때 실제 경영자로서의 리더로서 박웅현 있죠. 경영자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100% 부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영을 해보니까 저도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강연을 할 때인데 물론 조직 문화에 대한 강연은 안 하지만 또 그 강연장에서의 저와 또 조직 내에서의 저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좀 엄하기도 하고 또 칭찬이 좀 인색하기도 하고 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그 대체로 보면 그냥 성격이 다른 조직원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네레이션의 디퍼런스.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 기성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좀 심각하게 이 부정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프로님 얘기는 제가 다 할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직 내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같으냐 하는 건 후배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밖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동심원 말씀드렸죠. 동심원을 퍼뜨려서 조직문화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청담동에 바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70명 조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한 결과거든요. 워크숍을 갈 때 어떻게 가는지 그 사례들 많아요. 10몇 명의 팀장을 데리고 워크숍을 갈 때 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한 곳이 어딘지를 먼저 검색을 해요. 당시에 시마크 호텔이길래 거기 비싸요. 거기 잡고. 비싸죠. 네, 거기 잡고. 그리고 시마크 호텔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요일 오후쯤에 2시쯤 회의를 끝내주고 가족 올 사람 부르라고 하고 그럼 목요일부터 시작해. 네. 이건 다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냐?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세대 갈등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너무 이상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아까도 그 고객 구성원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은 일치한다, 그 합치가 된다라는 얘기도 너무 이상론이고. 근데 제가 진짜 믿는 바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걸. 세대 갈등은 일단 세대를 분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자화 시키는 어리석음, 타자화의 우라고 제가 쓰는데 을 어른들이 범하고 있어요. M이라고 부르고 Z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너네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거잖아요. 너는 M이라며, 너는 Z라며 선을 그은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그들은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뭐 이상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독특하게 보고 있거나라고 보겠죠. 예. 그러면 이제 독특하게 행동을 하겠죠. 마음을 닫고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때 떴는데 그 책을 이 사회 리더들은 마치 좀비가 온다로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90년생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책이 많이 팔렸겠죠. 나도 두렵고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른이라면 사회 초년생들한테 니는 두려운 존재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서 와, 사회생활 처음이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만 해주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 느낌에는 MG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이해가 돼요. M이라는 사람들의 특징, G라는 사람들의 다 단어입니다. 욜로족, 파이어족, 뭐 워라벨, 워라블 다 단어예요. 단어가 사람의 특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전 단어는 그물이라고 봐요. 사람은 물이고. 근데 이 물이라는 그 유기체를 단어라는 그물로 잡은 다음에 개념 정의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세대 갈등이 있는 건 맞고요. 다른 때보다 심한 거 맞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애자일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시대 정신이 완전히 바뀐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이 갭이 크게 느껴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 서로가 보는 관이 다른 것도 맞아요. 또 이제 미디어 발달이 있죠. 디지털 아까 제가 이 스마트폰 말씀드렸잖아요. 전 국민이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기자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살짜리 애들 식당 가서 이거 그 패드 만지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땡기고 뭐 인터페이스가 엄청나요. 그렇게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틱톡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민으로 왔어요. 저는요.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이민으로 온 거예요. 디지털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고 내가 이민을 갔으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 간의 갭이 크게 느껴지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대할 태도는 그들을 사람으로서 후배로서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배우려고 노력해주는 거지 니네는 M이라며 Z라며 하면서 개념 규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너무 허무하시죠? 좀 너무 이상론이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마 잘못됐다면 예전에 일하던 방식이 그래 잘못됐을 수는 있겠다. 뭐 예를 들면 광고 회사도 광고 뭐 1팀 하면 팀원이 맞아요. 5명이라면 맞아요. 1년에 쏟아지는 광고주와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게 대개는 5명이 9 to 5 하면 될 만큼의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대체로는 야근하고 휴일하고 하면서 그 5명이면 나 때도 돌아가고 좀 야근 좀 하자.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다른 경쟁사도 야근을 하니까 우리만 10명으로 돌리고 저쪽은 5명으로 돌리면 10명 인건비를 어디서 왔습니까? 맞아요. 연봉을 반만 받을 수도 맞아요. 없고. 그런데 요즘은 아니 워라벨이 있고 개인 생활이 있는 거지 야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주간에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맞아요. 사실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 부분이 있고 양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잘 되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8명이 돌아가야 되는데 5명이 돌아가던 조직이 워라벨 지키고 뭐 시간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뭐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두 세계를 다 거쳐왔거든요. 예. 1팀. 그러실 것 같았어요. 예. 9 to 5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돼요. 예. 맞아요. 거길 다 거쳐왔어요. 이쪽까지 왔는데 이때 1팀에 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9 to 5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고 사실은 7명이나 8명이 해야 될 일이 와요. 그거를 9 to 5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좀 더 일찍 나오건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은 회의를 잘라내건 그리고 회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들은 맑은 머리 좋은 컨디션만 가지고 와줘. 아이디어 없어도 돼. 그게 효율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 숙취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시에서 11시까지 회의하죠. 광고회사는 그래요. 5시간 능가해요, 그거는. 이런 회의를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를 막아버려요, 저는요. 그러니까 9 to 5를 고정 변수로 놓고 빨간 날을 뺀 달을 고정 변수로 놓고 나의 최선은 거기까지지 9 to 10을 하면서 나오는 최선은 나의 최선이 아니다. 라고 저는 고정 변수를 잡아버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경쟁 피트를 떨어진다? 그럼 제가 나와야 돼요. 실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 실력이.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때 1팀 시절에 큰 경쟁 PT가 붙었고 큰 광고 회사가 다 붙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님 말씀처럼 경쟁사도 하니까. 경쟁사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토요일 날 나왔다가 제 마음을 돌아봤더니 나와서 별로 생산성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내가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마음 편하자고 나온 거야. 나도 토요일 날 나왔었어. 다 경쟁사 나온 거죠. 이게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비생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쉬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어른들이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내 팀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알아요. 경쟁사는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온 거. 자기 친구들은 다 나왔어. 일단 난 토요일, 일요일 쉬었어. 그리고 월요일 오죠. 전투력 급상승입니다. 이거 이틀을 우리는 지금 놀았으니 이걸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요. 그리고 이 밀도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밀도 올라가는 그 회의 1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전 회사에서 저희 팀이 그때 제가 일이 진짜 많을 때 아까 5명이 해야 될 일에 7명이 아니라 15명이 해야 될 일이 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예. 그래서 회사 내에서 소문이 쫙 났어요. 저 팀 일 진짜 많다 라고 소문이 났고요. 거기에 2년차 카피라이터가 있었어요. 그 이제 동기랑 얘기를 한 거죠. 니네 팀 진짜 바쁘다며. 바빠. 이것도 있고 근데 나 6시인데 퇴근해야 되는데 간다. 그랬더니 니네 바쁘다며. 바빠. 근데 퇴근해? 퇴근해. 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윗사람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팀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내가 고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우리 팀의 회의는 이 밀도가 높으니까 내가 집중을 팍 해줘야 돼. 그래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박 소장님은 TBWA에 몇 년 일하셨습니까? 지금 19년입니다. 회사를 좀 옮기실 생각은 없습니까? 3프로 TV나 뭐 이런데? 광고회사가 아닌 곳이라면 근데 광고회사는 거기서 끝난 것 같고요. 3프로 TV 제 자리가 있을까요? TBWA 코리아의 조직문화연구소라는 조직을 알군요.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 특히 뭐 회사들 중에는 조직문화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질문은 뭐 저의 경험에 빗대서 질문드린 거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협소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다른 다양한 조직에서는 소장님한테 어떤 고민들을 주로 이제 토로하든가 그렇든가요? 조직 문화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이 되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이트가이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직 문화가. 네. 왜 그런가 하면 한 2, 3년 전이었는데 반복적으로 몇 사람한테 똑같은 고민거리를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은 레거시 기업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레거시 기업의 대표예요. 근데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젊은 회장님으로. 그다음에 이 대표한테 조직 문화가 너무 말하자면 구리다. 바꿔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은 30몇 년을 그 회사를 다녔고 뭐가 문제인지 그렇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했었고 또 다른
다른 종류의 기업에서는 60%가 MZ래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떤 스타트업에서는 스타트업 그 만든 창업 한 사람 한 사람만 말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의 종류를 떠나서 크기를 떠나서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조직문화연구소를 만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은 다 달라요. 부분은 다 다른데 지금 3프로TV 같은 고민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레거시 기업이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고민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두 조직을 섞어놨는데 둘이 너무 섞이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고, 그건 이제 다 다른데, 조직문화가 조직문화 고민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사회생활 36년째 하는데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얘기하는 건 지금 저는 처음 봐요.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변화하고 있고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애자일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들과의 그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직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기업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해결책을 다 개별적인 네.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 소장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 우리 조직에서는 우리의 뭐 이른바 문제가 좀 있는 내지는 올드한 경직적인 조직에서는 그 윗사람들 이른바 조직에서 그 명령을 내리는 상위 30%가 바뀌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머지 70%는 안 바뀌어도 됩니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뭘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무료로 막 그냥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 70% 있는 사람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웃음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웃음. 예. 많이 웃자가 저기 10년사예요. 대부분의 경우. 조직에서. 예.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승률 40% 가자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제가 다시 믿어요. 그들을. 잘할 걸 알아요. 그러고서 올해는 많이 웃자. 어느 팀 회의실에서 웃음이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경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냐. 모든 사생활은 모든 공무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20몇 년 지켜오면서 전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래서 지금 다시 70%로 돌아가면 내가 5명의 팀장이야? 그럼 여기가 많이 웃게. 내가 20명의 그룹장이야? 그럼 20명의 그룹원들이 행복하게. 내가 영향을 미칠 내가 지금 대리고 나랑 일하는 사원이 하나 있어. 이 친구 행복하게. 결국 원리는 같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동시원입니다, 진짜. 똑같은 일을 해라. 그 경영의 일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외롭죠. 싸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평가, 또 와 멋있다, 혹은 젊은 사람들 혹은 뭐 아까 우리 2%가 얘기한 70%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사실 누구든 다 보람이 있죠. 또 최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근에 이제 엑시스를 하신 김승호 회장님 뭐 아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이라는 걸 읽어보니까 정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맥락도 있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의 경영자로서의 고백록이랄까. 뭐 그런 책을 이제 제가 저도 읽었어요. 직원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마라. 사장은 원래 외로운 자리다. 욕먹는 게 숙명이다. 직원들에게 정 주지 마라. 불온서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요 존중해요. 저는 이 세상은 옳은 말과 옳은 말의 다툼이라고 보지 옳은 말과 그른 말의 다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존중해요. 근데 저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다른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세계가 그런 경영관으로 훌륭한 성과를 만들기를 바래요. 저는 선택을 한다면 그런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이 옳고 그 말은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쓰고 제가 선택한 이 말이 맞다.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면서 정을 주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기업들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사회가 일로 갈 것 같은, 내가 믿는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러시군요. 저는 유사한 서로 상반된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대체로는 조직은 이래라고 설명하신 그 조직에서도 있었고, 말씀하신 이제 박 소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조직에도 있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단점은 있더군요. 그러니까 즉 맞아요, 예를 들면 있겠죠. 군대식 조직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돕지 않고 다 맞아요. 탈출입니다. 다 탈출이죠. 예. 예.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직원들 없어도 기계로 돌아가. 그냥 직원들은 기계 옆에서 고장만 안 시키면 돼라고 하는 회사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고 기계 설비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또 소장님께서 이렇게 가는 게 조직이 맞아요 라고 하는 그 조직은 해보시니까 이런 단점은 있네. 리더나 혹은 조직원들이 이런 건 좀 해야 되네. 불편해. 그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저한테 저분 쿨병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니컬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회사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산적인 생산성의 측면에서 단점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퍼뜨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치지 않고 해야 이게 퍼져요. 그러니까 20명, 30명, 70명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인데 조직 문화잖아요. 예. 문화라는 건 팻처럼 그냥 한번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잖아요. 그걸 문화로 만드는 게 꽤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 박 소장님도 당연히 조직 문화에 대한 신념도 있으셨을 거고, 특히 세대가 다르니까 속으로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꽤 흐르니까 정착도 되고 내 길이 맞았다고 느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대체로는 오늘 박 소장님 말씀 듣고 우리 조직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어라고 하면 생기는 뭐 금단현상? 금단현상이라든가 있으셨을 텐데, 혹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고비를 넘겨야 충분한 시간이 네. 조직에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냥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더라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그 생각을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의 궁극은 포용입니다. 결국은 포용입니다. 비전을 설정해주고 추진력을 발휘해주고는 중간중간에 있는 거고요. 리더십의 궁극은 제가 보기엔 포용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자 라는 것만 딱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내리시고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좋은 사람이란 단어가요, 평범한 단어인데 괜찮은 목표예요. 좋은 사람. 평범한 단어지만 괜찮은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리더는 궁극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예. 그렇군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통찰이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네. 근데 다들 그냥 밥 리더가-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 같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조직에는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도 보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악역은 저도 악역이 없지 않아요. 예. 순간이 있어요. 늘 악역은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악역을 해야 될 그럼요. 순간이 있어요. 네, 필요하죠.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저 선배 좋아라는 신뢰가 쌓인 상태잖아요. 그럼 그 악역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져요. 그럴만 하다고 동의를 해주거나 상황이 심각하구나 고 느껴주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쌓인 상태면 악역이라고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거든요. 아하. 악역을 해야 되는 이해한다. 순간, 그리고 뭐 많이 웃어야 되는 순간들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큰 흐름의 방향성이 좋은 사람으로 잡힌 상태에서 악역이라는 그 물살에 한번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없는데 같아요. 신뢰부터 쌓는 게 그쵸, 중요하다. 그쵸. 그럼 이 사람 나하고 뭐 오래 안 지냈는데 싶으면 많이 참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 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20명이 나를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 그러려면 쿨병도 좀 있어야 되고요. 멋있어야 되고요. 4시인데 일찍 퇴근하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살 떨리는 건 있겠지만 그런 걸 감당을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신과 대화 시간이나 혹은 뭐 저희 인터뷰 시간을 마련해서 이 TBWA 조직문화연구소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실제로 그런지 다 거짓말이야.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이렇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많은 네. 그 고민이 어마어마한 프로에 그럴 나왔는데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해도 직원이 30명 그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고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 한두 명 기르는 부모라면 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경험에서 보통은 그냥 결정하는데 근데 조직문화 전문가이기 앞서 원래 저한테는 여전히 광고 전문가신데 우리 그 박용현 소장님께서 많은 히트 카피라이트를 남기셨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가장 내가 난 이걸 가장 애착이 좋은 조직 문화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아이 그거 말고 조직 문화 얘기는 끝내고 네. 알겠습니다. 그 카피라이트 하나만 하나를 골라라.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글쎄요. 마음에 두고 사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카피가 예. 기억이 나요. 본인이 하시는. 그리고 그런 카피라이트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 넥타이 청바지 평등하다가 제 평소의 생각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옷 가지고 왜도 그렇게 난리를 하는 맞아요. 게 싫어가지고 청바지 입어도 괜찮다라는 요즘 얘기를 또 하고 한참 또 조직에서 반바지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자,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네. 정말 70대 경험, 60대 경험, 50대 경험, 40대 경험, 30대, 20대 경험들이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치면 17세기의 경험, 18세기의 맞아요. 경험, 맞아요. 19세기의 경험, 20세기, 21세기가 그냥 같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 참 충돌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틀렸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TBWA 코리아의 박웅현 조직문화연구소장님 저희 또 고민 생기면 또 한번 또 청해서 언제든지 들을게요.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